북한이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후에도 9.19 군사합의서상 사격금지구역인 동서해 완충구역에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2018년 군사합의 이후 최대 규모로 위반한 포 사격입니다. 최근 북한은 방사포라 부르는 다연장 로켓을 서해와 동해로 발사하며 군사적 도발을 벌였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은 다수의 방사포를 발사하여 민간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다. 한국군은 이에 대응하여 2015년 최첨단 다연장 로켓 천무를 실전에 배치하게 되는데, 최근 폴란드 수출 소식을 통해 K무기의 후발주자로 떠오른 천무의 우수성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전장을 초토화시키는 다연장 로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 시간 중국의 고대 다연장 로켓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조선의 이 화차와 신기전, 그리고 소련의 다연장 로켓, 독일, 미국까지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다연장 로켓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하이마스 이야기는 이번 시간으로 밀어놨거든요. 민치 씨는 혹시 하이마스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듣죠. 아니 근데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하이마스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이 하이마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하이마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전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지금 9월 29일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사실 아주 전쟁 개전 이래 오랫동안 러시아군과 이제 팽팽하게 전선이 고착된 전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바로 이번 달인 9월 달 초에 대대적인 반격을 성공시킨 적이 있었죠. 러시아한테 뺏겼던 동부 지역의 주요 지역들을 대부분 탈환을 했고요. 네. 그 가운데는 뭐 유명한 격전지였던 하르키우라든지 또 러시아의 또 주요 군수 기지였던 이지움이 포함돼서 지금 전세가 한번 크게 뒤집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지금 병력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21일 날 러시아가 이제 부분 동원령을 선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어떤 전술적 승리를 통해서 어떤 승기를 좀 잡은 상황이고, 러시아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지금 상당히 전선 유지가 좀 어려운 상황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거죠. 동원령에 반대하는 뭐 시위라든가 정말 뭐 몸부림치는 러시아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지금 뉴스를 그렇죠.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M270A1과 하이마스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항공기에 수송할 수 있도록 경량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그 수송기 중에 마지막 그 전술 지역까지 물자와 장비, 무기 체계를 수송하는 항공기가 C-130입니다. 이 C-130의 적재 중량이 20톤을 넘어가면 적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M270A1이 한 25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량화시켜서 언제든지 바로 최전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뭐 항공기 수송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결국은 하이마스거든요. 풀네임이 그래서 하이 모빌리티 아틀러리 로켓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이 모빌리티라는 게 고기동성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C-130에 적재할 수 있도록 뭐 10톤 초반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밑에 브래들리 장갑차 차체였는데, 그렇죠. 그것을 차량형으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 가벼워지겠죠. 네. 그다음에 발사 파드의 포드라 그러는데요. 발사할 수 있는 6발 이렇게 12발이었지 않습니까? 그 절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럼 6발만 당기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10톤대 초반이 되면서 C-130을 탑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하이마스 운용은 원래 미 육군은 대부분 M270A1을 운용합니다. 네. 또 유럽 국가들에 수출된 것도 다 대부분 M270A1입니다. 네. 독일, 영국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하이마스를 운용하는 군은 원래는 이제 해병대, 그 다음에 이제 공중강습사단, 네. 공정사단, 이런 부대들이 하이마스를 운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특화된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16문을 지금 우크라이나 제공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영국, 독일, 노르웨이 이런 데서 M270A1을 지원한다고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이마스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이마스와 거의 동급인 M270A1을 영국,
독일, 노르웨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받기 때문에 네. 사실은 16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이 하이마스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대구경 다연장 로켓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수송기로 수송할 수 있는 게 하이마스이기 때문에 하이마스로 빠르게 이동을 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지상으로 옮겨질 수 있는 네. M270은 지상으로 나중에 천천히 움직이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좋은 이 전쟁 운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전장에서 대부분의 사상자가 포병에서 난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병력들의 사상자 중에 몇 %가 포병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분석해낸 게 있습니다. 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의 58%가 포병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은 70%가 포병에. 왜 그렇습니까? 소련에서 카투사 로켓을 포함한 다연장 로켓을 대량으로 운용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화력에 독일군들이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영국군보다 비율상으로 보면 10% 이상이 더 비율이 많았고요. 6.25 전쟁에서는 약 한 66%가 포병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장에서 절반 이상이 포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결국은 대부분의 사상자는 포병에서 발생하는데 그 앞에 지금 현상을 보시면은 5월 달, 6월 초에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네. 왜 코너에 몰렸느냐? 이때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포병을 운용하기 시작했고 집중해서 운용했습니다. 다연장, 그다음에 포신 포병 이런 걸 집중해서 운용하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이 우크라이나군이 한 10배 이상 되고 사상자가 하루에만 200명 내지 300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못 견딘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네. 그게 5월 달, 6월 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아마 미국의 그 상황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상태로 되면 위험하다 생각해서 게임 체인저를 보낸 거죠. 그것이 결국 하이마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M270A1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화력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전세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결코 우리 박 연구원님이 포병 출신이라 이렇게 포병의 전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수치상으로 나온. 아니 그렇습니다. 그때 외신 종합해 보면요, 우크라이나가 그때 젤렌스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장관급 주요 지휘자들도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 사상자가 나오면 못 견디거든요. 아, 그럼요. 그 전에는 불과 하루에 30명, 최대한 나와도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지속되면서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됐었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전쟁의 엄중함 그리고 전쟁의 끔찍함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대적으로 그 전쟁을 희화시키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보셨으면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즐거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흥미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점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하이마스의 표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어요? 하이마스의 표적은 한 4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포병인 거죠. 앞에서 제가 대화력전이라고 말씀드렸죠. 포병을 깨면 이중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피해 강요, 보병 화력을 지원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또 효과. 그렇죠. 그래서 대화력전에 최대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러시아군의 포병을 타격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휘소입니다. 지휘소. 보면 이제 일부 외신 보도에 잘 알아보면 이제 이지움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소를 타격을 했는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 장교 3명, 그 다음에 병사 17명이 전사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아마 대대급 정도의 지휘소를 타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 이제 결국은 지휘소가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 표적은 이제 적의 탄약 저장 시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아마 미군이 조언을 했겠죠. 네. 예. 그러니까 포병의 결국은 이제 전투력은 결국 이제 탄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탄약 저장소를 한 200여 개를 파괴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밀 유도 탄을 가지고 파괴해 버리니까 러시아군은 포병은 있어도 탄약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대로 화력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사격량이 10분의 1로 급감을 한 거죠, 사실은. 다시 보급이 올 때까지는 그냥 손가락 밟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그 어떤 아주 중요한 전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착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표적은
이게 앞에서 로켓에 전부 지폐서라든가 이런 정밀 유도 장치를 달다 보니까 바로 전표적까지도 파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롬반도와 헤르손을 연결하는 안토니우스키 다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정확하게 로켓 설사가 구멍을 펑펑 냈습니다. 와, 그 다리를 깨버리니까 못 가죠. 크롬반도에서 보급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를 물론 이제 미군의 조언을 받아서 운용을 하지만은 네. 이렇게 적의 포병, 그다음에 적의 지휘소, 적의 탄약 저장 시설, 그다음에 보급 노상의 주요 교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탁탁탁하게 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한 가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포병이 많은 피해를 주는데 네, 이 포병을 파괴함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시민을 보호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측면이죠. 네, 근데 러시아군은 그럼 뭔가 대응 조치 같은 걸 안 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를 합니다. 하이마스를 최우선적으로 파괴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느냐 하면 제가 논리를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네. 포병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군도 저런 다련장이라든가 포신 포병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신 포병은 첫째 사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다련장 로켓도 있는데 러시아군이 다련장 로켓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글로노스라든가 이런 항법 장치를 장착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불과 2, 3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탄약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저 다련장 로켓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화된 사격 통제 장치, 재장전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최신 장치가 붙어야 빨리 쏘고 정확하게 쏘고 빨리 빠질 수 있는데 러시아 포병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신 포병도 안 돼. 그다음에 다련장도 안 돼. 그러면 세 번째로 검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항공기. 항공기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제공권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휴대용 지대공 무기 때문에 뭐 SU-25 이런 것들이 계속 격추되고 있는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군들이 이라크처럼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이라크군이 저런 하이마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효과를 별로 못 냈을 겁니다. 완전한 제공권 상태에서 사격하자마자 항공기가 추적해서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거든요. 네. 제공권이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그럼 항공기도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 미사일. 그렇죠. 이제 이스칸데르나 이런 걸 러시아가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러시아가 취약점이 뭐냐면 표적을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서방 국가들보다 약합니다. 인공위성. 인공위성도 미국보다 작죠. 네. 이 수량이 적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드론도 사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적 획득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하이마스가 러시아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을 고려해서 하이마스를 나무로 깎아서 기만 표적을 만들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하이마스는 아주 은폐된 수풀이나 이렇게 운용하면서 잘 보이는 지역에다 나무로 깎아가지고 하이마스 비슷하게 만들어서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거기를 순항 미사일로 탄도 미사일로 타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하이마스 파괴했다 이렇게 막 언론에 보도를 했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파괴 전혀 안 됐다. 결국 니네 파괴한 거 참나무지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기만 표적을 파괴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게 이제 러시아군의 특수부대, 뭐 친러 반군들이 직접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이마스는 저게 워낙 중요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다 경계부대가 따로 운영됩니다. 장갑차를 탄 경계부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체 방어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쉽게 저것을 파괴하는 것도 사실은 제한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얽혀서 제대로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운용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약간의 뭐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겠지만은 최근에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무장 드론을 도입했다는 네.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샤헤드 136 이런 것들 일부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 무장 드론이 우크라이나 포병 자주포라든가 일부 이제 포신 포병을 파괴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그러니까 지금 하이마스의 가장 큰 위협은 기존의 러시아 포병보다는 오히려 새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이란의 무장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저 주의해서 관찰해야 될 그 공격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아마 결정적인 수단, 그 하이마스를 파괴할 수 있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초의 SNS전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 인터넷과 네.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데 네. 그 군 사령부나 뭐 포병 그 러시아의 포병들이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움직이고 있다가 그냥 펑 하고 터지면서 초토화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그래서 양쪽 다 그냥 피해를 우리 젊은 군인들 맞아요. 뭐 피해를 안 입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계열을 돌려서요. 2차 대전 때부터 이렇게 다연장 로켓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 벌어진 한국 전쟁, 남침 6.25 전쟁에서도 이 다연장 로켓이 활용이 됐나요? 예, 사실 또 한국인으로서 우리 사람으로서 그 이제 그 다연장 로켓포와의 첫 인연을 맺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전쟁일 것 같아요. 소련의 BM-13 다연장 로켓포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불을 뿜었던 적이 있었죠. 사실 이제 뭐 북한군이 운영한 건 아니었고 중공군이 운영을 했었고요. 중공군이 그 소련한테서 지원받은 BM-13으로 이루어진 포병 사단이 있었어요. 네. 2개 사단이 교대로 이제 한국에서 작전을 했었고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중국 측의 자신들의 이제 그 공식 역사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 이제 고지전 단계에서 고지전이 이어지는 이 2년 동안 그 중국이 주도했던 결정적인 전투가 있을 때마다 그 단기간에 많은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공격 준비 사격. 그러니까 큰 공격이 있기 전에 단기간에 몰아치는 사격용으로 활용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엔군 참전자들도 그 인상적인 포격들을 회고하는 기록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중국은 아무래도 당시 미군 유엔군에 비하면 공군력이 절대 열세였기 때문에 그 BM-13이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화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비장의 무기로 여기면서 상당히 이제 정말 이제 신주단지처럼 네. 모셨던 이제 화력이었고요. 반면에 같은 시기에 유엔군은 미군이 사용했던 4.5인치 이제 M16 네. 다연장 로켓포가 이제 견인포 형태로 활용됐었고 네. 또 특이하게 인천 상륙작전의 영상들 보면은 LST라고 이제 큰 상륙함에다가 갑판에다가 로켓탄 발사기 수백 개를 설치해서 해변 전체를 로켓탄으로 덮어버리는 맞아요. 특이한 무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무기들이 중요한 전투에서 간혹 사용됐지만 이제 그 공산층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이 북한은 다연장 로켓 개발을 어떻게 진행해요? 예, 북한이 다연장 로켓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기는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에 이제 북한이 4대 군사 노선이라 그래서 전 장비의 현대화라는 그 키치를 내걸고 전반적으로 이제 무기 체계를 현대화할 때 그 중에 하나로 1960년대 말에 BM-11이라는 모델명을 붙이면서 발사관이 30개짜리 되는 122mm 다연장을 만듭니다. 예, 결국은 이것을 이제 70년대, 80년대는 발사관을 30개에서 40개로 예, 이렇게 늘리죠. BM-13하고 비슷한 형태네요. 그렇습니다. 예, 현대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2010년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혹시 북한의 다연장 로켓이 사용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122mm 발사관이 40개짜리 다연장이 운용됐다고 보는 게 대체로 일치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북한군의 여러 가지 이제 다연장 무기 중에 122mm가 가장 숫자가 많고 주력 그 다연장 무기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발전 과정을 보면요. 1980년대가 딱 되면은 이제 북한이 구경을 늘리고 사거리를 늘린 다연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240mm. 그러니까 122mm에서 2배가 늘어난 거죠. 구경이. 그래서 240mm를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1985년도에 만든 모델이 있고 그 이제 발사관이 12개고요. 1991년도에 만든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사관이 22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보면은 1994년도에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합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 될 거다. 맞아요. 그러면서 한 개 위협 한 개 이 사실은 1991년도에 만든 240mm가 사거리가 60k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다연장을 개발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실제로 위협을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600mm를 만듭니다. 발사관이 뭐 4개짜리, 6개짜리가 있는데요. 저 600mm라 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M270A1에서 미사일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의 구경이 거의 600mm. 그 미사일과 구경이 거의 같은 겁니다. 이게 600mm 다연장은 북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독특한 현상이고
북한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북한에서는 이 다연장 로켓을 방사포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도 어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북한이 60년대에 방사포를 다연장 로켓포를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방사포라는 용어가 사용됐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뭐 이런 식의 짐작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비슷한 시기에도 이제 뭐 사실 소련도 다연장 로켓포라는 말을 쓰고 있었고 중국은 지금도 로켓을 화전이라고 부릅니다. 불화살이라고 용어가 공식 용어가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다발 화전포 이렇게 부르는데 북한만 유독 특이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방사포는 이제 좀 그 무기가 사용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넓은 지역에 흩어지듯 쏘는 포다 해갖고 방사포라고 좀 한자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잘 못 맞출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아마 그 무기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그 무기의 특성을 뭐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 해갖고 고민해서 만든 단어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어원은 알 수 없지만은 사실 좀 직관적인 용어긴 하죠. 애당초 그런 거를 노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칭 자체에서 오는 어떤 선전적인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야기가 사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장병들이 정말 옆에서 포탄이 터지고 있는 와중에 숨지 않고 진짜 맨손으로 수십 킬로짜리 포탄을 옮겨가면서 정말 북의 대응 사격을 하고 초토화시켰다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예전에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우리 영웅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다연장 로켓 얘기를 하니까 방사포 얘기를 하니까요. 북한이 그럼 가지고 있는 포병 무기 중에 이게 주력 무기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발행한 국방 백서를 보면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병 무기 체계를 어떻게 국방 백서에서 표현을 했냐면은 약 6,000문의 이제 포신 포병을 갖고 있고 약 270문의 다연장 로켓을 가지고 있다. 다연장 포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북한은 8,800문의 야포 그리고 약 5,500문의 다연장 로켓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는 6,000문 중에 약 한 270문 정도면 4 내지 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8,800문 대비해서 5,500문을 갖고 있으면 한 40% 정도가 다연장 로켓인 거죠. 세계적으로 이 정도 수량과 이 정도 비율의 다연장 로켓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병 무기체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초기에 다량의 화력을 쏟아부어서 예를 들어서 공격 작전 간에 일정 구역에 이제 돌파구를 형성할 때 운용한다든가 또 지금처럼 뭐 정치적으로 서울을 위협한다든가 또는 이제 지금 공군력에 있어서 사실 북한이 많이 노후화되고 열세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다연장을 특별히 더 증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군 화력의 특징에서 보면은 다연장이 주력은 아니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다연장 무기 체계를 많이 개발해서 배치한 상태고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연구원님이 군 생활을 30년 이전에 30년 넘게 전에 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연장이라는 말이 입에 익으십니다. 하지만 현 표준어는 다연장입니다. 워낙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연장이 입에 익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포병의 진심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연장 로켓에 대해서 지금 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포병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보면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포병 장비, 포병 무기 체계를 전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제가 팀 스피릿 훈련을 나가 보면은 우리는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견인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미군들은 대부분 이제 자주포.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미 이사단 같은 경우는 다연장 로켓, MLRS 이런 것들이 이제 M270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였고요. 결국은 이제 1977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다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연장 로켓 포병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죠. 60년대 이미 북한이 122mm 다연장을 대량으로 이제 생산해서 전력을 증강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도 다연장 로켓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입하려고 그랬습니다. 외국에서 급한 대로.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가 이제 백곰 국산 미사일을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막 개발을 한참 열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국산 백곰 미사일을 발사한 게 1978년도였습니다. 세계 7번째.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사일 개발 거의 완료하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 로켓 우리 개발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임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개발해봐라.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임무를 받아서 77년도에 개발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78년도에 시험 사격하고 81년도에 바로 전력화시켰습니다. 와. 이제 198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 한국군이 다연장 로켓을 개발해서 부대에 배치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참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들을 좀 참고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했을까요? 그때 고민한 시점이 1977년도 아닙니까? 미국의 MLRS가 나온 시점은 1983년도입니다. 아직 미국도 MLRS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서방 국가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이 이제 122mm 다연장 로켓을 주로 운용하고 있는데 그 모델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BM-13이었는데 냉전 시대에는 BM-21로 성능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BM-21이 이미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동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운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지금 미국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산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 BM-21, 122mm 다연장 로켓을 참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두 가지를 참고했습니다. 첫째는 미군들은 이제 전장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정보 장교들이 저는 새로운 장비가 나타나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우방 국가들끼리 그것을 공유를 하죠. 그래서 미군에 이제 요청을 해서 그런 정보 분석 보고서를 일단 참고를 합니다. BM-21이 어떤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가 더 결정적인 도움이 됐는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저희가 노획을 한 게 있습니다. 122mm를. 노획을 해서 당시 육군 사관학교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공산권 국가니까 당연히 저게 있었을 것이고 노획을 했는데 미군한테 안 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노획한 거니까 우리도 이제 전술적으로 이런 참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사관학교에서 다 무기 체계를 가리키거든요. 공학을. 그래서 그것을 육군 사관학교에서 보관하면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실물을 다 뜯어가지고 분해하고 하면서 이제 장점을 저희들이 취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명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국산 다연장 로켓 첫 번째 130mm 국산 다연장 로켓이 나오는데 그것이 공산권의 122mm하고 좀 닮은 점이 많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방위의 힘,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분 좋아지는 시점이 이제 왔는데 그 전에 하필이면 또 우리 박연구원님이 포병 출신이십니다. 이제 포병에 계신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지금의 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이 대한민국 다연장 로켓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전에 그때 당시는 어떠셨어요? 제일 처음 인관하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88년도에 인관했는데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포병 장비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뭐 99%는 다 미군으로부터 원조를 받았고 그래서 아주 노후된 포병을 운용하고 있었고요. 거의 한 30년 이상 운용된 그런 포병이었고 그래서 포병에 일단 우리나라 포병의 발전 과정을 무기체계 발전 과정을 보면 가장 큰 변곡점은 80년대 후반이었다. 그때 최초의 국산 다연장 로켓 130mm K136 다연장 로켓이 81년도에 등장을 했고 또 하나 80년대 말에 등장한 게 뭐냐면 K55 자주포. 지금 K9의 전 버전이죠. 전 버전의 K55 자주포가 80년대 말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91년도 보병의 중대장에 해당되는 포대장 직책을 양평에 있는 기계화 부대에서 했는데요. 그때 K55 자주포 6문을 이끌고 그 남한강 벌판에 가서 훈련을 하면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견인포, 낡은 뭐 미군으로부터 받은 8인치 이랬는데 155mm 자주포 이런 딱 끌고 나가서 훈련을 한 병사들과 같이 훈련하면은 그야말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지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연장 로켓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게 이제 K136 구령입니다. 구령은 130mm, 발사관 수가 36개입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원래 그 20km 이상만 가도록 이제 했는데 개량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개량을 해서 30km 이상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 개발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백곰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백곰 미사일에 들어가는 추진제가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게 로켓 엔진의 모터도 다 백곰 미사일 기술을 응용을 해서 로켓 모터도 그걸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공산권의 122mm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훨씬 우수한데 베트남에서 노획한 이 다연장 로켓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네. 굉장히 공산권 국가들의 다연장 로켓과 비슷해요. 약간 외형은 냄새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저 명칭이 구룡입니다. 구룡. 구룡? 구룡? 예. 왜 구룡인지 아신가요? 아니 왜 구룡이에요? 9개가 아닌데 왜 구룡이에요? 그렇죠. 룡? 이게 구룡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늘로 솟구치는 9마리의 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기에 보시면은 36개라고 제가 발사관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횡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쫙 해서 9개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보면은 4개입니다. 그러면 4, 9, 36, 네. 36개죠. 그래서 36이라는 숫자를 다 쓰기는 너무 조금 그러니까 366 이러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쏘면은 이게 뒤에 이제 추진 가스가 분출되면서 용이 이렇게 꽉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서 이렇게 하늘로 상승하는 네네.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늘로 솟구치는 9마리의 용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구룡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죠. 예. 근데 연구원님, 저희가 항상 지금도 현대화된 이 다연장 로켓도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요, 퓨퓨퓨퓨퓨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네. 왜 팡 하고 다 같이 안 나가고 이렇게 따로 가요? 네. 그 원래 사격할 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쏘면은 네. 쏠 수는 있습니다. 네. 동시에 발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36 뭐냐면 개를 쏴버리면은 네. 저 차체가 차량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 동시에 36발이 딱 나온 순간에 뒤에 이 충격에 의해서 네. 차가 엄청난 진동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죠. 흔들리니까 이게 아. 정확도가 예를 들어서 1km, 400m에 떨어지던 그 정확도가 뭐 5km, 뭐 2, 3km 이렇게 떨어지면 정확도가 획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격할 때 0.5초 간격, 1초 간격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계속 0.5초 또는 1초 간격으로 이렇게 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36발 쏠 때 0.5초면은 몇 초 만에 다 나갑니까? 18초 만에 다 나갑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차이라는 게 크지 미비하다.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잡지 우리 거 보면서 네.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이거 사실 구룡이 저희 그 방위 산업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아마 이제 군사사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아실 것 같은 이제 우리 그 제2년감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매년 그해 어떤 군사 장비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어떤 책들인데 거기에 그 1979년, 80년 판에 최초의 국산 무기를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산 무기로 제2년감에 처음으로 실린 무기가 구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전 세계 정말 그 군사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된 무기가 구룡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의 고유 무기 체계, 네.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었다는 차원에서 소개되었고요. 또 당시 또 외국에서 자료 요청도 있어서 ADD가 또 이거 영문 카탈로그까지 만들어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었습니다. 이게 당시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이게 설계서부터 배치까지. 그러니까 가장 중점 기술인 로켓 개발 기술이 우리 백곰에게서 나온 정말 순수 우리 국산 기술이었고 실제 배치도 그 외력의 도움 없이 우리의 그 힘으로 이뤄냈기 때문에 정말 100% 자력으로 만들어낸 무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방위산업의 가장 어떤 기념비적인 물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조금 어려운 질문도 하나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다연장 로켓의 현재 버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게 M270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다연장 로켓과 이 성능을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은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요. 미군의 이제 M270A1 또는 하이마스는 모든 사격 통제 장치가 다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천무도 전부 모든 사격 통제 장치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부 버튼으로 다 가능합니다. 몇 초 간격으로 버튼으로 다 사격까지 완벽하게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격하고 나서 이게 재장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천무도 미군의 하이마스처럼 전부 포더 형태로 해가지고 2분 40초간에 다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거리도 지금 천무 같은 경우는 한 80km까지 날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이마스나 M270A1과 그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력, 탄의 위력도 역시 뭐 분산탄, 그 다음에 단일탄두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한 3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 구경이 틀립니다. 미국의 M270 MLR에서는 구경이 227mm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약 10mm 정도가 더 큽니다. 구경이 더. 왜냐하면 이게 동일한 구경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특허 문제,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차이를 뒀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미군의 M270A1은 거기에 미사일까지 다 발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대신에 더 저희가 특화된 강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30mm 다련장을 이제 도태시키고 저걸 대체하면은 천무로 대체하면은 그 엄청난 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걸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발사대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법을 아주 창의적으로 130mm 그 로켓을 포도 형태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20발 단위로. 네. 그러면 한 포도에 20발씩 하면은 저기 2개 포도를 딱딱 끼워 넣으면 40발을 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6개 포를 하나의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카트리지를 개발했다면 네. 우리는 지금의 천무를 전 카트리지 버전으로 꽂을 수 있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무기 체계를 이제 결국 기존의 단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칭찬받을 만하고요. 높아심에 그냥 질문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 전 버전, 그러니까 9버전 포탄을 이 로켓을 발사하는 카트리지를 끼워놓고 실제 시험 발사도 많이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요, 육군이 그런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동해안에. 동해안에 가서 130mm 20발들이 포드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보시면은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130mm, 230mm급 그렇게 6발 총 12발 다련장 로켓으로 또 사격하는 것을 동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방위 산업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다연장 로켓 수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했거나 있나요? 예,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공개로 아주 일부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기 체계를 수출할 때는 그 국가가 이 부분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알리면 그렇습니다. 전략을 파악당한, 전술을 파악당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내가 이런 무기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에 상대방이 적국이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제 화력 무기 체계를 수출할 때는 통상 그 국가에서 가져와서 쏴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무기 체계를 결국 이제 배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탄도 싣고 갑니다. 그리고 사격을 해줍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그래서 모 국가에 가서 사격을 했는데 뭐 충분히 여러 발을 가져갔겠죠. 단 2발에 통과. 오케이 통과했습니다. 탄 아까워 쓰지 마. 예. 정확한 거 알았어. 딱 2발 쐈는데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정확도의 몇 배가 더 정확도가 더 잘 나왔습니다. 이야. 그래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수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천무 수출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부 언론에 나온 어느 국가에 뭐 천무가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나왔죠. 어느 나라라고 혹시 폴란드. 폴란드가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 안에 본 계약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규모는 7조 원에서 8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거 한번 써보면 이거 못 빠져나갈 텐데 그냥 마성에 푹 빠질 텐데. 네,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무기로 자국을 지키는, 공격하는 힘이 아닙니다. 지키는 힘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또 한번 있습니다. 자, 아무리 저희 무기를 원하는 국가가 많다고 해도 사실 너무 가격이 비싸면 조금 도입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요즘 무기 시장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미국이 생각해보면 70, 80년대 이후로 그 하이테크 무기, 그러니까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성능으로 압도하는 무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산 무기들의 가격들이 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요구 수준이 높고 그거 다 충족하는 정말 좋은 무기지만 이제 웬만한 나라들이 대량으로 운영하기 좀 힘든 무기들밖에 시장이 남지 않아서 마침 그 같은 시기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가격과 성능의 비율을 잘 이룬 우리 국산 무기들이 이제 와서 좀 빛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무가 보통 발사대 가격이 한 30에서 40억 정도 비싸죠. 하지만 하이마스는 한 6, 70억 정도 합니다. 두 배네요. 이제 하이마스가 천무의 2배 값인 거죠. 게다가 천무가 발사되는 로켓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매력적인 무기로 다가오는 거죠. 어허. 지금 당장 급하게 많이 사야 되는 무기라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천무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솔직히 하이마스는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지금 성능을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 때문에 하이마스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특히 유럽에서 아주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더구나 이제 전술 미사일을 당장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그럼 이제 혼나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전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인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의 여지가 정말 큰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이마스가 장점이 분명한데, 근데 지금 아직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술 미사일을 함께 제공하진 않았단 말이죠. 하이마스는 제공했지만 전술 미사일 제공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뭐 폴란드나 이런 지금 하이마스를 원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우리 전술 미사일은 말고 그냥 다연장 그 로켓 발사 체계만 팔고 싶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천무랑 비교했을 때 그 하이마스가 갖고 있는 장점 하나가 이제 사라지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천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능은 엇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싸요. 천무가 좀 더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마 유럽 국가들도 대체로 지금 당장 다연장 로켓포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은 하이마스보다는 천무가 조금 더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럼 다연장 로켓을 많이들 개발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연장 로켓의 발전 추세를 이제 정리를 한마디로 하면은 로켓과 미사일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1970년대 제2차 세계대전하고 70년대 그 기간 동안에 로켓과 다연장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유도 장치가 장착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들어서면서 GPS와 관성 항법 장치 등을 대표로 하는 유도 장치가 소형화되고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밀 항법 장치를 로켓에부터 달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한 220mm급, 그러니까 200mm 이상 되는 다연장 로켓에는 이런 것들이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리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어떻게 보면은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사실은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연장 로켓도 지금 북한처럼 뭐 300mm, 600mm로 계속 지금 구경도 커지고 사거리가 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로켓과 미사일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하이마스처럼 이제 동일한 플랫폼에서 로켓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우리 천무도 당연히 그렇게 갈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혁신의 어떤 지속성입니다. 혁신은 어느 한 시점에 종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어떤 다연장 로켓을 보면은 처음에 먼저 시작했죠. 그러나 그 혁신의 과정을 보면은 이제 지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서방 국가들의 다연장 로켓이 더 추월한 거죠. 벌써 20, 30년 전에 그러한 전장 양상을 예측하고 천무라는 우수한 무기 체계를 만들고 또 그것을 부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또 전쟁 양상이 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천무도 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되리라 믿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하이마스를 보면서 사실 이제 반가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든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인상들이 좀 남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다연장 로켓포가 핵무기가 아닌 무기들 중에서는 지금 가장 광범위한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무기, 자신들을 살리는 무기였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또 이렇게 또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또 이게 활약하는 전장을 보면서 또 우리가 또 내심 다 새로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도 않나. 이런 무기들이 활약하는 세계가 결국 좋은 세계는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자칫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 이중의 경각심을 좀 이 무기를 통해서 한 번에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하이마스의 막강한 위력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우리 다연장 로켓도 지속적인 관심과 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늘에서 춤을 추는 로켓 천무. 많은 국가들이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힘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천무가 진짜 하늘에서 춤을 추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전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